지금부터 제120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책기획본부장 변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키스텝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현안이라든가 이슈에 대해서 원내외 참여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월 한 1, 2회 정도 수요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로 우리나라가 지정하고 있는 성장 동력 분야, 기술 분야에 집중을 해서 수요 포럼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이경무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키스텝 김상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술기획평가원 원장 김상선입니다. 오늘 120회 키스텝 수요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스텝 수요 포럼은 이제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라든가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중점 이슈 아젠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걸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혁신 성장 중에서도 AI입니다. 아시다시피 알파고가 갑자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AI가 뜨는가 하더니 요즘은 언론에 거의 매일 지금 아마 일부 경제지나 이런 데서는 거의 매 페이지마다 AI가 나오는 것 같아요. AI가 이미 우리 사회 생활에 어떤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고, AI를 떠나서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우리가 현재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AI가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AI 플러스 ICBM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DNA 할 때도 AI에 들어가고요. 작년에 어디 모임에 갔더니 그 4차 산업혁명을 데이터 .i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AI를 접목해가지고 DATA .i 이렇게 굉장히 절묘하게 표시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래 사회는 결국은 IoT, EOT, 에브리띵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결국은 데이터 주체를 못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결국 아시다시피 인간의 한계로 도저히 그걸 추론이나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AI가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에서도 AI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AI가 참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각국 예외 없이 AI를 중점 분야로 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이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AI를 미래 혁신 성장 동력 분야로 하나로 택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작년에 말에 AI 내셔널 이니셔티브도 지금 확정을 한 상태에 있고, 또 저희 키스텝에서도 기술 영향 평가도 한번 했었습니다. AI가 과연 혹자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강한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간하고 이렇게 맞짱 뜨는 세계가 언제나 오는지 그런 것도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또 작년 말에 20대 국회에서는 그렇게 계속 지연돼 왔던 데이터 3법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굉장히 역점들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분야이고 하니까 지금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뭘 더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빈 부분은 없는지, 특히 이제 정부와 민관이 어떤 역할 분담하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부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에 정부 R&D가
불과 한 24조 2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전체 국가 R&D의 한 21%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나더 한 80% 정도를 민간 쪽에 쓰고 있다고 보면은 역시 혁신성장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이 그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하고 정부 섹터가 어떻게 역할을 구분해서 또 협조를 하고 정부는 과연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지금 AI 인력 위해서 뭐 AI 뭐 대학원 육성이라든가 뭐 또 데이터 3법 통과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그 각종 법제도 규제 문제라든가 그래서 과연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걸 추진을 해야 정말 우리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수요 포럼을 통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그냥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고 AI 지금 추진 현황을 한번 점검을 엄밀히 해보고 어떤 분야가 좀 부족한지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및 토론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국가 R&D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그 수요 포럼을 위해서 귀한 발제를 해주시는 우리 서울대학교 이경무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세 분 오늘 토론자들 모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산업계를 대표해서 뷰노 코리아의 이예하 대표님하고 또 광주과기원의 김종원 교수님, 또 에트리의 민옥기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발제 및 토론을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경무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나 하는 주제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무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키스텝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입주하신 지 얼마 안 된다고 들었는데 좋은 건물에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그 요즘 뭐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관심과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정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망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많은 분들이 또는 전문기관들에서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화두고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러 그 섹터들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좋은 안을 내고 또 좋은 그런 방향을 설정한 것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때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키스텝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한테 40분이 주어졌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오늘 발표를 통해서는 뭐 많이 아시는 부분도 이미 계실 거고요. 인공지능의 현재까지의 뭐 자취랄까 그런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각국의 현재 정책들, 그다음에 기술 발전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의 현황이 어떠냐 하는 것들을 좀 짚어볼 거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현황 상황 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사실 동영상인데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하나의 영상이나 또는 하나의 카메라로 찍은 그런 동영상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바디 포즈, 신체의 여러 가지 그 자세를 3차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추론낼 수 있을까? 이게 바디 에스티메이션, 바디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몇십 년 된 문제인데
이거를 요즘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냅니다. 대상 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를 3차원 공간사에서 중요한 신체 부위를 3차원 좌표를 뽑아내 가지고 실제 그 모션들을 가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스틱맨으로. 이게 10년 전만 해도 사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도대체 언제 풀릴까?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거의 다 풀었어요, 사실은. 딥러닝으로 풀렸어요. 그리고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이 얼굴이 사람 얼굴입니다. 이 얼굴 중에서 혹시 가짜로 만든 사진이 어떤 건지 구별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다 가짜입니다. 왼쪽에 소스 A라고 하는 실제 사람 얼굴을 저 위에 첫 번째 그 로우에 있는 소스 B라고 하는 사람 얼굴 형태로 이게 그 간이라고 하는 방식을 써가지고 네트워크가 딥러닝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거예요. 거의 유사한 남자 스타일로 여자를 남자 스타일로 첫 번째, 두 번째 컬럼 바꿔놨잖아요. 거의 리얼리스틱해요. 아주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결국 딥러닝이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이제 이뤄내고 있는 성과고 아직도 이제 그 진행형입니다. 내일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자, 인공지능의 변화 혁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정의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정의는 그 우리 AI의 뭐 이제 파더라고 보통 불리는 존 메카시 교수가 스탠포드 교수가 1956년에 AI라는 것은 그 지능적인 그런 기계, 특히 지능적 프로그램을 과학과 기술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과학과 기술이 있다. 인공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과학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신테틱 뭐 인텔리전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AI는 좀 큰 범위의 개념이고요. 80년대 들어와서 조금 더 그것이 이제 머신 인텔리전스라는 말로 조금 이게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 10년도 지나면서 이제 딥러닝이 대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하면 사실 딥러닝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게 AI 역사를 뭐 간략하게 도시적으로 했는데 50년대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두 번의 이제 기존에 붐이 일었어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엑스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심볼릭 AI라는 것이 좀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침체기에 접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19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 다시 한번 뜹니다. 그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 퍼지 시스템 이런 걸로 떴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다시 또 이제 침체기에 듭니다. 세컨 윈터가 돼요. 그리고 2012년도에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브렉스루가 터집니다. 그로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혁명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딥러닝이 시작되고 지금 굉장히 피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시 한번 또 윈터에 갈 거냐 아니면 계속 어떤 뭔가 성장을 할 거냐 그건 사실 퀘스천입니다. 제가 88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한창 뉴럴 네트워크하고 퍼지가 한창 떴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를 좀 박사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했습니다. 한 3년 하고 나니까 별로 시들해져가지고 다른 걸 바꿨는데 그때 계속 했었더라면 지금쯤 아마 세계적인 대가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통상 딥러닝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얀 리쿤, 뉴욕 대학의 얀 리쿤,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그 칩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그 제프리 힌튼 교수, 그 토론토 대학의 지금 구글의 이제 바이스 프레젠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시아 벤지오, 몬트리올 대학의 교수로 있고, 삼성에 이제 있죠. 바이스 프레젠트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결국 이제 이 딥러닝의 혁명을 사실 이뤄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제 옆에 구글 스칼라 보시면 뭐 전체 토탈 사이테이션이 뭐 30만이 넘고 그렇지만 5년 동안에 이분들이 20만 사이테이션을 갖고 있어요. 이상에 놀랍습니다. 5년 동안에 20만 사이테이션이에요.
참고로 제가 평생 지금 사이테이션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0 약간 안 됩니다. 15,000 약간 안 돼요. 그것도 국내 최고입니다. 놀랍죠? 자, 인공지능의 진화를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아주 특별한 스페시한 에리아에서 이제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잘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통상 이제 협의의 인공지능, 좁은 인공지능 보통 얘기를 하고요. 쉘로우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간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능력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General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일반 인공지능을 하고, 그것이 더 넘어가지고 모든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성능을 가질 때 우리가 그것을 초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귤리티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약인공지능은 이제 보통 좁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고, 그 일반 인공지능 그 AGI하고 이제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 이거를 강의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강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통상 보시다시피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저 엑스마키나 이런 영화들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이제 묘사가 되기는 합니다. 자, 왜 인공지능이 이렇게 화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저 구글의 그 CEO가 그 얘기를 이제 잘 했는데요. 그 비차이 그 CEO가 한 얘기가 AI는 지금까지 인류가 다루고 있는 그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인류 역사에서 이제 전기하고 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심오하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계 이제 뭐 유수한 그러한 이제 컨설팅 기관들에서 인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IDC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부터 5년 동안 한 28.4%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이고 2023년에 한 $980, 한 12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일본 이와이 종합 연구소도 그 AI가 이제 전 산업 분야에 이제 적용됨으로써 2020년도에는 한 23조 엔, 그다음에 2030년도에는 87조 엔 정도의 인공시장 관련 시장이 창출된다. 백킨지는 2030년까지 GDP가 연 1.2%씩 증가해가지고 한 13조 달러가 추가 성장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PwC는 AI는 뭐 단순 도구가 아니다, 이미 새로운 세상이다, 그리고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다 이렇게 단언을 했고요. 브루킹 연구소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AI 리더십을 쟁취한 국가가 2100년까지 그 모든 AI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그 예측 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AI에 대해서 이제 그런 파급력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포브스에서 그 AI가 얼마나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2035년까지 그러니까 AI에서 총 산업 수익 증가가 38%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각 섹터별로 이렇게 영향을 줄 것이다 봤는데, 재밌는 것은 그 교육, 그다음에 그 숙박, 음식, 식음료, 그다음에 건설이 상대적으로 70% 이상의 그런 AI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조금 그 보통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건설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을까? 아니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24%인데요.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의료도 있을 거고 법률도 있을 거고 그런 거잖아요. 통상 그런 것이 훨씬 더 전문직의 어떤 일들을 AI가 먼저 테이크오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레이버에 관련된 것들도 한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발전했느냐, 그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대 요소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빅 컴퓨팅, 그다음에 알고리즘이에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예요. 안 풀린 문제 풀게 받는 거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같은 그런 문제를 예전 기술로 안 되는 거를 되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2012년 그 기간 그때에. 근데 제 생각에는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급속하게 발전을 확산을 한 거는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 세 가지로 제가 보는데, 하나는 인재입니다. 여기 그 얼굴 나와 있는 뭐 커밍헤라든지 데미스 사사비스라든지 안드레이 카파티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이안 가펠로, 이런 기가 막힌 천재들이 아주 기가 막힌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냈어요.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것이 왜 확산되냐면 개방성이에요. 오픈리스예요. 처음에 알렉스 넷이 나왔는데 그게 만약에 오픈 소스가 안 됐다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알렉스 넷을 환호하고 응용이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걸 코드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알렉스 넷 가지고 이미지 넷 챌린지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10%의 기존의 방법보다 10%의 에러를 떨어뜨렸어요. 완전히 브렉스루예요. 근데 그걸 코드 공개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레코니션을 해봤더니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걸 처음부터 짰다고 하면 그 성능이 나올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걸 믿질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그걸 가져다가 변형하고 해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확산된 겁니다. 믿음이 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쓰니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해보니까 리프로듀스빌리티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 그다음 오픈 플랫폼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코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페이스북에서 그냥 제공해 주니까 누구나 손쉽게 그런 코드를 짤 수 있고 하는 환경들이 된 거고, 데이터 퍼블릭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어베일러블하게 되니까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또 하나는 교류입니다. 코퍼레이션 또는 익스체인지인데, 이 딥러닝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학계와 산업계가 동시에 발전했어요. 스타트했어요. 스타트를 하면서 그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긴밀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힌튼이나 뭐 얀리쿤, 페이리, 자슈아 벤지오, 뭐 이런 데이비드 트래블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회사에 지금 비피나 칩 사이언티스트 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다 가 있고요. 그 구분이 없어요. 랩, 자기 학교 랩하고 회사 랩하고 없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인적 기술적 교류가 아주 물러서듯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빠른 시간에 이게 스탠다드가 높아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스타트업 M&A 하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개발한 사람들이 다른 회사 가는 것도 굉장히 쉽게 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 보시다시피 이게 드라이빙,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할 때 앞에 물체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건 굉장히 지금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하는 회사 뭐 수십 개 되잖아요. 그 이유가 처음부터 이걸 각자 짰다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기술자가 그냥 저쪽 갔다 이쪽 갔다 하다 보니까 기술 스탠다드가 그냥 순식간에 같이 높아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적 교류. 그게 아주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뭐 가튼에서 하이퍼 사이클로 그려보면 현재 그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은 지금 피크에 와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AGI, 일반 지능은 아직 이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2에서 5년 정도면 요 플랫주에 갈 거고, 이건 한 최소한 한 10년 이상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 미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그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인류의 적이 될 거냐, 뭐 굉장히 디베이트가 있고 누구도 사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 인식을 한번 미국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미국인들의 한 34%가 보다시피 인공지능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 그런 걸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인공지능 자체 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 32%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그러면 개발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조사를 해봤더니 유니버시티, 대학, 그 다음에 밀리터리가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신뢰간다 그런 얘기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다른 회사들이 쭉 나오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나오는데 그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이 상당히 낮아요, 신뢰도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이 그 미국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재밌는 그런 통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제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갈 거냐, 싱귤러리티 언제 돌아갈 거냐. 그런데 통상적으로 데이터들을 보면 한 45년, 2045년에서 90년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통설이고, AI 전문가들한테 서베이를 한 게 있어요. 2017년에 이제 이 페이퍼가 이제 죄송합니다. 페이퍼가 그건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AI 그 컨퍼런스, 탑 컨퍼런스에 참가한 사람들, 학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한 거예요. 그래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2060년 정도면 싱귤러리티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동양 사람은 2047년에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은 한 2090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AI에 대한 뭔가 친근감이나 그런 거부감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기대치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 논문에서 전문가들한테 조사했을 때 각 분야별로 언제 어느 시점에 그러한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나올 거냐를 봤더니 한 10년 내에 이제 대부분 많은 분야에서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이다. 45년 후에는 한 50% 정도, 그다음 120년 후에는 모든 인간의 작업을 AI가 대체할 것 같다. 이렇게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120년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짧을 수도 있는데 뭐 누구도 사실은 모릅니다. 이거는 예측일 뿐이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분명히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가트너에서 조사한 이제 바에 의하면 그 없어진 일자리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AI에 의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생긴다. 근데 그런 새로운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더 많다. 그래서 네트 그 잡의 그 일자리는 훨씬 많아진다. 예를 들면 2025년도에는 전체 순 증가 일자리가 한 200만 개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 자체가 아니고 빠른 시간에 어떻게 일자리의 그러한 그 변화되는 거에 빨리 어댑테이션을 잘 할 거냐, 적응 잘하게 정책적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노력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시사점을 주는 거죠. 자, 인공지능의 글로벌한 관점에서 기술하고 산업 동향을 조금 좀 살펴보면요. 일단 컴퓨팅 능력 관점에서는 그 최근에 이제 2019년 그 스탠포드에서 나온 AI 인덱스 애뉴얼 리포트 자료를 보면 12년까지는 이제 컴퓨팅 능력이 무어의 법칙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배씩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2012년 이후부터는 그 3.4달마다 2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 그래프에 보시듯이 이제 아주 스티프한 그런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30만 배의 컴퓨팅 능력이 이제 증가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우리가 알렉스넷이 결국 처음에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성능을 보여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학습 시간을 한번 따져보면 2017년 10월 달에 그때의 알렉스넷, 그러니까 알렉스넷은 아니고 이미지넷을 똑같은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데 10일하고도 4시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2019년 5월 달에 학습을 한 걸 보면 2분 43초 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5,300배의 속도 증가, 학습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17년 2년 전에는 한 번 학습했던 걸 이거 5,300번 학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5,300번이나 더 실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로가 이제 우리가 알파고가 2016년 1월에 우리가 나와서 2세대로 이제 경기를 했었죠. 그 뒤에 2017년 10월달에 알파고 제로라는 것이 이제 개선이 돼 나왔고, 그다음에 2011년 12월에 알파 제로가 이제 나왔어요. 이 알파 제로는 이제 알파고나 알파고 제로는 이제 바둑에 특화된 프로그램인데, 알파 제로는 이제 바둑만이 아니고 다양한 바둑만이 아니고 이제 체스라든지 뭐 쇼기는 이제 일본 장기와 같은 건데, 그 다양한 알고리즘에 하나의 이제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제너럴한 이제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기존의 그 방식 체스인 경우에 이제 스탁피쉬가 이제 월드 챔피언 프로그램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보통 한 뭐 10만에서 20만 스텝만 하면 벌써 그 성능을 넘고 있고, 그다음에 쇼기도 마찬가지고요. 10만 번 학습해버리면 금방 이제 기존의 스테레오 아트 알고리즘들을 뛰어넘는 결과를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바둑 고의 경우도 기존에 이게 이제 알파고 리였고, 이게 이제 알파 고 제로였는데, 그 이제 한 40만 정도 이제 학습 이터레이션을 돌면 그걸 이제 뛰어넘는 성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효율이 좋아졌다는 거죠. 학습 그 하는 그런 시간이 단축되면서 좋아지고,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모든 그 다른 도메인의 문제들을 이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이 학습하는데 사람의 어떤 간섭이 전혀 안 들어갔다. 자기 스스로 셀프 학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인간 수준의 AI 기술의 마일스톤을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게 이제 알렉스 넷이 처음에 했던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이미지 넷 문제인데,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이제 그 성능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이를 나타냅니다. 이게 액큐러시인데요. 60% 성능에서부터 쭉쭉쭉 올라가지고 현재는 한 뭐 80한 3, 4% 되는 건데, 2015년에 이미 인간 수준을 넘었어요. 이게. 그리고 점점점 이제 훨씬 더 이제 성능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랭귀지 언더스탠딩 쪽인데요. 이게 이제 인간의 이제 수준입니다. 현재 휴먼 퍼포먼스인데, 이미 이때 이제 인간의 성능을 넘었어요. 이것도 그 랭귀지 언더스탠딩 하는 쪽에서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이거는 이미지를 주고서 이미지를 이제 그 글로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보다는 아직은 이건 이제 조금 갭이 있지만 굉장히 성능 향상이 이제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주고서 앤서링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음을 하면 질문하는 게 이제 그냥 그 랭귀지로 이제 물어봤을 때 대답해주는 그 스탠포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 셋인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버전 1은 너무 쉽게 끝나가지고요. 버전 2를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어렵게. 근데 이 파란 게 이제 버전 2에 대한 사람의 성능인데, 이것도 이미 뛰어넘었어요. 2019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이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이미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리스트가 AI가 사람 수준의 어떤 성능, 동등 이상의 성능을 나타낸 어떤 그 히스토리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2018년, 2019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2018년에 그 알파스타는 스타크래프트의 프로게이머들을 다 이겼어요. 10연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 4월에는 도타2라고 하는 그저
그 게임에서 챔피언 팀에 2대 0승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상 이제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좀 받고 있고, 그래서 그 프로들을 이기고 있다 이거예요. 일반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고 프로들을 이기고 있다. 굉장히 그 시사할 바가 큽니다. 자, 그런데 BBC에서 한때 이런 아티클이 있어요. 왜 근데 이렇게 훌륭한 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AI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신약 개발하는 데서도 뭐 6년 걸리던 것이 뭐 5년 걸리던 것이 6개월에 이제 그 신약 개발의 사이클이 빨라지거나, AI를 통해서, 아니면 뭐 그 시리라든지 뭐 코타나라든지 알렉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구글 맵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 렌즈 같은 거 이미지 찍으면은 상품 찾아주는 거, 이게 다 사실은 이 AI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죠, 우리가 그를 실제로 얼만큼 세상을 변화시킨 것까지의 어떤 느낌은 아직 못 받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맹인들 위해서 지팡이가 이제 지팡이에 카메라 달려 있어 가지고 보면서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 케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 그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까지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결국은 이제 좀 더 큰 어떤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그런 킬러 프로덕트가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 빨리 들어와야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윤리에 대한 문제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아티클들에서 윤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뭐 교황까지도 이런 AI 윤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기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그 이제 논문 중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그 1969년에서 2018년까지 논문 조사해 봤을 때 그 AI 윤리라고 하는 ethics라고 하는 키워드로 돼 있는 논문의 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그런 논문의 수가 증가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 각국에서도 2017년 미국의 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각국에서 AI 윤리에 대한 그런 법적인 어떤 그 제정이라든지 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이제 AI 윤리 가이드라인하고 규범 논의를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AI에 대한 관심도의 추이는 그 트렌드를 이제 보시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파란 점은 이제 빅데이터. 근데 빅데이터는 뭐 그 스무스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AI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건 몇 개 이제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포인트, 그다음에 중요한 회사가 M&A를 했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AI에 있어서 사실은 인재의 중요성은 뭐 그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인재가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재 싸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인재 중에서도 그 슈퍼스타급 AI 인재의 파급력은 그건 너무너무 큽니다. 보시다시피 커밍해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있는데 레즈넷이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어떤 네트워크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그 한 논문 하나가 사이테이션이 43,900 사이테이션을 얻었어요. 논문 하나로. 그리고 토탈 5년 동안에, 최근 5년 동안에 11만 번의 사이테이션을 갖고 있어요. 슈퍼스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데미스 하사비스, 그다음에 알렉스 넷 개발했던 알렉스 크리세비스키, 이런 친구들이 뭐 논문 하나 가지고 거의 뭐 4만 5만 그런 사이테이션 임팩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간을 개발한 그런 이제 이안 카펠로 같은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니까 그 인재로 인해서 더 좋은 인재가 또 모이고 또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슈퍼스타를 어떻게 우리가 키울 것이냐 사실 이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제 인재 부족은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예측하기로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버클리나 이런 데 미국 대학들은 그 PhD 프로그램들을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340명 정도를 2008년에 2007년에 한 2,700명 정도로 PhD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어요.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인재 수급 그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디맨드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100만 명당 한 1,200, 1,100 정도의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데 필요로 하는데 실제 구직을 하는 사람의 수는 뭐 4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100만 명당. 뭐 이런 갭이 지금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투자 쪽은 뭐 굉장히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하고 그다음에 M&A 쪽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런 이제 글로벌 AI 스타트업 펀딩 부분에서 중국의 역할, 중국의 그 포지션이 굉장히 크다. 40%가 중국 관련한 그런 기업 스타트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게 실사말하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선두 기업들 간의 이런 M&A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그건 뭐 기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 확보 그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인재를 내가 좋은 인재를 선점함으로써 물론 그 포지티브한 면도 있지만 그런 인재가 다른 상대 기업에 갔을 때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세계 스타트업 지도를 보시면 뭐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주로 코어 AI,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뭐 보이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고 로보틱스, 헬스케어, 이커머스, 그다음에 세일즈 이런 데 가 있고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도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생겼을 때 어느 섹터에 지금 많이 가 있느냐 2018년도는 이제 시큐리티 쪽에 상당히 많이 가 있다 스타트업들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논문 추이를 좀 보시면 중국이 2018년에 이제 AI 논문 전체 발표 수에서 미국하고 이제 유럽을 추월했습니다. 추월했고 특허 부분에서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그 2019년에 미국을 이제 째끼고 저 세계 1위 출원국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한 200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근데 다행히도 한국의 경우에는 그 특허 출원 증가율 관점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아주 고무적인 그런 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각국의 인공지능 역량하고 정책,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면 모든 나라들이 결국 AI가 미래의 그런 이제 중요한 어젠다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캐나다를 위시로 해서 지금까지 한 23개 나라들이 AI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2018년도에 이제 좀 관련된 정책을 마련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도에 아메리칸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해서 그 리더십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R&D하고 그 인프라 개방하고
거버넌스 표준화, 그다음에 인력 확충 교육, 국제 협력 5가지 전략을 제시했고 차세대 발전 계획을 중국이 2017년에 추진해 가지고 베이징에 23억 달러, 텐진에 50억 달러 규모의 테크놀로지 파크를 건설했고 25년에는 AI를 선두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도 일본 재형 전략 및 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2016년에 추진을 해서 마찬가지로 AI 산업화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EU도 2018년에 인공지능 협력선언, 그다음에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채택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스타트업 전 세계 스타트업의 전체 현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현재 미국이 가장 1,393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차지하고 있어서 4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한 11%. 그다음에 독특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중국만큼의 개수를 갖고 있어요. 11%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이 유럽에서는 가장 앞선 그런 7% 정도의 그런 스타트업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좋은 대학, 케임브리지하고 옥스퍼드하고의 그런 연결을 통해서 굉장히 센터, 거점 센터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게 강점으로 보고 있어요. 자, 국내 인공지능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왜 필요하냐? 뭐 경제 성장 엔진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런 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격한 인구 변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경제 활력하고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AI는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신산업이기도 하지만 기존 산업의 경쟁 구조를 바꾸는 이제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걸 안 하면 이제 죽는다. 이런 사실은 절박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국내 인공지능의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과연 사실 좀 매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보면 2019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인공지능 전문 인력 중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1.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 탑 컨퍼런스, AI 탑 컨퍼런스의 저잘 기준을 해가지고 한 22,400명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이 되는 조사했더니 한 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캐나다가 전체 한 72%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2019년도에 조사한 브레인 인덱스, 인공지능 두뇌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세계 탑 500명 중에서 1.4%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25개 중에서 19위 정도 된다. 그래서 100명 탑 100명을 비교했을 때, 각국의 탑 100명 비교했을 때 미국 대비 우리나라는 76%, 중국 대비는 77% 이렇게 일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상당히 좀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주요국 상대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근 작년에 탑 컨퍼런스 4개, CBPR, NIPS, 그다음에 ICML, 그다음 ICCB 4개 AI 탑 컨퍼런스 작년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 되느냐 교수만 따져봤더니 국내 한 편이라도 낸 교수를 따져봤더니 78명이에요. 78명 한 편이나 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레귤러하게 내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겠죠. 그래서 그 정도고, 작년에 이제 우리가 ICCB라고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 학술 대회입니다. 이걸 저희가 유치를 해가지고 한 7,500명 참가했는데 논문이 1,075편이 발표가 됐고, 그중에 논문 이제 억셉된 논문들을 쭉 봤더니 중국이 34%, 그다음에 미국이 29%, 한국이 4.1%. 그래서 4위예요. 그래프 보시면 중국, 미국, 그다음에 독일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1, 2위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떨어지는데 고만고만합니다만 어쨌든 한국이 4위예요. 논문 제출 억셉된 논문 수로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잘한 거죠 사실은 4위 정도면. 그래서 이 정도가 저희 현재 수준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인공지능 발전 전략이 뭐냐?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결국 잘하는 걸 더 잘할 수밖에. 우리는 굉장히 리소스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인력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뭐 정책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하자. 그다음에 미래를 좀 선점하자. 두 가지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은 이제 코어나 플랫폼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가고 있고 중국은 응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시 보안 도소매 물류 자동화 이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뭘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잘하자. 반도체, 휴대폰, 가전, 콘텐츠, 의료 이런 쪽에 접목을 해서 치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미래, 차세대, 코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한 발 앞서서 해야 되고 뭐 그런 전략적인 게 필요하죠. 우리가 다른 나라들 따라가서는 우리가 생산이 없다. 뭐 그렇게 전략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국가 전략을 작년에 수립했죠. 수립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뒤처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고, 전략은 국민 기업 학계가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해서 영향을 결집해 나가자. 이게 기본 전략이고요. 우리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ICT가 최고 인프라를 지금 갖고 있고 반도체 제조실도 굉장히 이제 우선 그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자. 그래서 그 IT 강국으로서 AI 강국으로 가자 하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3위, AI를 통해서 경제 효과가 한 455조 창출하자. 삶의 질은 한 세계 10위 정도로 올리자. 그래서 3대 분야에 대해서 9대 전략, 100대 실행 과제를 마련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자.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자.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구현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해서는 AI 인프라를 컴퓨팅 자원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 그다음에 AI 기술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AI 기초 체력, R&D 전면 방식을 개편한다든지, 그다음에 규제 혁신을 개선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활용 쪽에서는 인재 양성하고, 그다음에 형생교육, 그다음에 AI 플러스 X에 대한 그런 것들, 제조업에서부터 전 산업으로 AI를 확산하는 것,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은 일자리, 포용적인 일자리를 안전망을 구축하자. 그다음에 AI 윤리체계를 마련하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제 국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과제가 뭐냐? 몇 가지로 보면 교육 혁신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국가 전략에 나왔지만은 두 트랙이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는 핵심 코어 인재를 길러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응용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재 중에서도 핵심 인재, 진짜 최고급 인재가 필요하다. 상위 1%의 그러한 슈퍼스타급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에는 AI 고급 인재라 나왔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최고급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거냐가 우리가 지금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AI 교육에 맞는 대학 프로그램이 뭐냐, 그런 관점에서 AI는 사실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이 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다 놓으면 이게 조금 문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산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오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적, 기술적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둬놓으면, 학과 벽을 가지고 가둬놓으면 다른 인터 디시플리너한 전공이나 학과에서 돈을 못 받게 되면 서버를 갇혀버릴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개방성, 연계성, 확산성, 그러니까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좀 플렉스블한, 오픈 소프트한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AI 학과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사실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성과 융합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할
이슈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쪽에서는 핵심 소프트웨어하고 기초 수학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창의력, 논리력, 코딩 실력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인재를 키우려면 인재를 키울 좋은 교수나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게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딩 가르치려도 코딩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영국시는 R&D 평가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전문가풀이 부족합니다. 각 분야별로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 전문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경우에 현재는 보통 평가가 계획서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계획서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가 없는데 계획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다음에 계획서도 5년, 10년 계획서를 사실은 의미 있는 것이냐. 이 AI라는 것이 6개월도 앞을 못 내다보는데 내가 5년 뒤에 할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정량 지표. AI 평가를 하는데 SEI 논문을 평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BK 최근에 지금 평가가 CBPR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전체 그 구글 스칼라에서 뭐 탑 지금 모든 퍼블리케이션에서 거의 10매를 하는데 이걸 구두 논문밖에 평가를 안 해줘요. 구두 논문만 평가를 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 포스터 발표냈다고 빵점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을 못해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지금 어려운 건데 뭐 이런 평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의 그 국제 경쟁력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내 분야 전문가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국가 투자된 R&D 대비 성과가 미흡한 그런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선 방향은 제 생각은 계획서 대신에 업적 베이스로 하라. 업적 위주의 크레딧 기반으로 평가를 하라. 왜냐하면 중견 그 연구자들은 이미 크레딧을 갖고 있어요. 퍼포먼스가 다 정량적으로 나옵니다. 구글 스칼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미라든지 CS 랭킹 보시면 아예 순위가 나와요. 개별 연구자들의. 그래서 이미 중견은 그 어치브먼트를 갖고 크레딧 믿고 주라는 거죠. 크레딧 베이스로. 그리고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오면 크레딧을 그 다음에 깎고 그걸 다음에 반영을 하면 되고. 그래서 그게 제 볼 때는 또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분야에 맞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라. 그다음에 사업 평가를 반영해서 특히 인센티브 지향으로 프로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 과정에서 평가 중간 점검 같은 거를 최소한으로 줄여라. 그래서 이 창발적인 이런 과제인 경우는 특히 중간에 이게 연구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점검하게 되면 창의성인 그런 아이디어 내용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국가 전략에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경쟁형 R&D를 하겠다. 많이 주고서 잘하는 사람들 이제 줄여서 또 선택에 집중하겠다. 그다음에 챌린징으로 가겠다. 챌린징이라는 게 결국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상금을 주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부 더 이제 개선 방향이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획기적이고 자율적인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스타트업 전략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성공 요건이 인재, 기술, 그다음에 시장 M&A 이런 것이 있는데 인재 기술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근데 시장하고 M&A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열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하고 기술은 우리가 국내에서 하지만 빠른 이제 처음부터 시장 자체를 M&A를 우리가 글로벌리 보고 지원해주고 드라이빙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델이죠. 그래서 유니콘 스타트업들을 빨리 육성해서 젊은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재와 기술이 굉장히 서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하도록 상승할 수 있도록 학생 인턴십, 교수 산업체 겸직 허용,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가 교수로 온다든지
그다음에 산학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제 에코시스템을 선순환적으로 만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제는 지금 뭐 데이터 3법이 1월 9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해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 적용한다든지 분야별로 이제 세부적인 그런 후속 법령들이 개정이 지금 필요한 상태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계획은 지금 잘 서 있다. 그렇게 평가를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실행이죠. 얼만큼 실행을 잘하냐. 그래서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그다음에 일본은 AI 기술 전략 회의가 AI 정책을 총괄합니다.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과감한 이제 투자, 지속적인 관심, 부처 간의 이해 조율하고 정책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권한을 갖는 AI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3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맡는 걸로 돼 있긴 한데 권한에 대한 것은 아직 언클리어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VIP가 얼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지금 같은 뭐 국가적인 이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지나면 조금 더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은 노력들이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I는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웨이브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인재가 무엇보다 중심이다, 핵심이다.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전략이 유효하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행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 분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경무 교수님께서 뭐 답변 겸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광주과학기술원의 김종원 교수님 먼저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저희 이경무 교수님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짚어주셔가지고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잘 보면 어떤 게 메시지냐면은 AI가 지금 급격하게 퍼져 나가는데 그게 결국은 저희가 있는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위기이자 기회, 위기면서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좀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하는 측면이 좀 있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좋은 사람 키워야 됩니다. 좋은 사람 키워야 되는데 키우려 그러면 사람을 키우는 문제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까 최고급 인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급 인재 정말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급이 나오는 거지, 많은 똑똑한 사람이 덤벼드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근데 다 뭐 그거 최고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응용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쪽에서 단어 AI 동네에서 요즘 AI 코어, AI 융합 이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응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융합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융합을 대표하기 위해서 AI 플러스 X라는 표현도 쓰고 X 플러스 AI도 씁니다. AI 플러스 X는 AI를 가지고 X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약간 이런 측면이 강하고요. X 플러스 A는 X가 AI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급어에서 융합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도 어떤 분은 AI의 웨이트를 가지고 쓰시고 어떤 분은 X의 웨이트를 가지고 쓰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코어 부분, 최고급 이제 키워야 됩니다. 코어. 그다음에 융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국의 장점은 여전히 빨리 쫓아가면서 저희가 다양하게 응용해서 하는 이 다이내믹한 동적 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밸런스해야지 저희의 특성이 살아난다. 저희가 전체적인 사이즈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된 분야, 저희가 통신 환경이 좋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통신 환경을 레버리지해서 하는 분야, 아까 스트롱한 어떤 X에 대해서 AI를 갖다가 붙여주는 이런 측면의 부분에서 저희가 인재 양성 부분에서 하는데 최고급하고 이 스트롱 X에 대한 AI 붙이는 이런 측면에서 융합적인 측면을 이제 쌍두마차 개념이 좀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보면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람이 인재도 부족하고 지금 당장 좋은 가르칠 교수님들 저희
하는데 저희 AI 대학원 저희 광주광역 AI 대학 맡고 있습니다. 이경문 교수님도 AI 뭐죠 대학원 조직을 서울대에서 이제 만드시는 걸 알고 있고 지금 교수님을 보시는데 경쟁이 아니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해서 콜이 지금 몇 명씩 들어가고요.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럼 저희가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뭐죠 뭔가 만들어내고 판을 키우려고 그런 기본적인 매스가 돼야 되는데 기본 매스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 매스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 매스가 안 될 때 그럼 따로따로 나도 한 명씩 뭐죠 나눠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부분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왜냐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적은 사람을 나눠서 그냥 따로따로 해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조직들이 뭐죠 대부분 작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뭐 아시면은 MIT나 몇백 명 정도 단위라면 저희는 그냥 100명 이하의 단위들을 맨날 뽑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가 작은 사이즈들이 교수님을 갖다가 독점하는 것보다는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말을 제가 이제 할 때 그럼 공유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공유해서 같이 모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산업체하고 연구소가 개방해서 왔다 갔다 해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사람도 공유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죠? 한대 뭐죠? 제한대 소속되지 않고 뭐죠? 골고루 소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는 좀 더 아카데미관 입장에서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좀 그걸 담아주면 과도기 측면에서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안쪽에서 공유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환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이 금방 빌드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컴퓨팅 인프라 말씀드릴게요. 뭐 저희 광주에서 저희 뭐 AI 집착단지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뭐 1,000억짜리 좀 열심히 뭐 준비하고 있으면 아직도 2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결국은 예산을 지금 확정하고도 지금 2년이 3년 정도 기다려서 해야지만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계산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좀 12배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지금 빌드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도 제공하기 위해서는 2년의 타임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예산을 받아도 이렇습니다. 그 정도 타임이니까 그거를 미리 준비해서 줘야지 무기 없이 그 뭐죠? 좋은 사람들이 최고의 인재가 나올 수가 없다. 응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전략에서는 쉐어드 인프라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크게 하는 부분을 빨리 집중적으로 해서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같이 해야 된다. 두 번째 얘기했으면 좀 더 실용적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프라도 저희가 쉐어드 인프라가 돼야 됩니다. 또 다시 커먼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는 쪽에서 아까 따로 하더라도 뭐 같이 하는 따로 똑같이라는 부분에서 플랫폼이 통일되면 뭔가 한국에서 하는 AI 방법에서 A라는 사람이 좀 많이 익혀가지고 좀 능숙하게 된 거는 쉐어를 할 수 있게 되는 쉐어가 되면 그 중에 그게 레퍼런스에 들어가고요. 레퍼런스에 들어가면 그게 커먼한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커먼한 플랫폼 요소가 아까 쉐어드 인프라를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커먼하게 하는 공통 플랫폼 입장에서 낭비하지 않는 응용을 하고 특화할 부분은 왜냐하면 플랫폼에서 저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최종적인 대상을 갖고 경쟁을 해서 저희가 국제 경쟁을 키워야 되는 거지 나도 말 탈 수 있어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말 타가지고 어디를 갈지가 문제는 거죠. 그래서 타는 부분에서는 좀 더 낭비를 하지 않고 A가 배워서 배운 요령이 B한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커먼한 플랫폼을 가지고 가운데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AGI 부분은 아직도 뭐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그럼 참 고민입니다. 좀 어떤 방향에서 정말 뭐냐 좀 그 많은 인력이 치고 나가는 것 같다가 저희가 따라갈 수 있냐 여기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전히 이쪽도 뭐죠 추격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서 여기 한두 개 정도는 한국이 타겟하는 거를 갖다가 클리어해서 저희가 AGI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분야가 되니까 그거에서도 다 뭐 이것저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한두 개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한번 뭐죠 뭐를 파괴한다 그럴까 뭐죠 부대를 갖다 앞에다 그냥 내던지는 거죠. 살아남은지 보자. 이런 전략을 좀 믹스하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한 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컨트롤 타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쉐어드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하는 부분에서 A 도메인에서 B 도메인에서 한국에서는 단점이 아직도 너무 버티컬 지향인 어떤 코디네이션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쭉쭉 내려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AI는 기본적으로 저변의 싸움입니다. 아까 제가 인프라
플랫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프라 플랫폼은 다 허라이전트적인 어떤 방법론이거든요. 인프라가 있으면 같이 쓰고 그다음 플랫폼 같이 타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그래서 인프라는 뭐죠? 더 단순하면 좋고요. 그다음 플랫폼도 웬만하면 뭐죠? 뭐 중복이 안 되면 좋고 여기 위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요. 이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걸 갖다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좀 보면 이쪽은 모아야 돼, 아래쪽은 모아줘야 돼, 위는 다양하게 펼쳐져야 되지. 계속 이게 버티컬을 세면 이 조금 불필요한 뭐죠? 인프라 쌓고 플랫폼 쌓는 게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그 부분에 낭비를 없애주는 코디네이션을 꼭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의견 드렸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공유라는 키워드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그 비노콜의 이해아 대표님 그 회사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예. 저는 사실 이제 회사 쪽이 있고 사실은 어떤 학계나 공부 전문가 그런 거 사실 더 전문가 선생님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나 이제 산업계 쪽의 얘기를 잠깐 뭐 제가 경험하는 분야에서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뷰노라는 회사는 이제 한 이제 5년 6년 정도 된 회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떤 진단이나 이렇게 의료진의 어떤 진단을 돕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초창기에 개발했던 제품들은 뭐 CT나 엑스레이, MRI 같은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들을 개발해 왔고요. 현재는 이제 그런 영상 제품들도 같이 개발하면서 이제 뭐 EMR에 있는 뭐 호흡, 맥박, 혈압 같은 또는 심전도 이런 바이탈 사인 같은 부분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코어 인공지능 부분은 뭐 선진국과 격차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이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진 어떤 딥러닝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이제 산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의료 인공지능 또는 헬스케어 AI 이런 쪽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료진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이번에 코비드 사태 또 우리나라가 의료 인프라나 실제 선생님 의료진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기술 발달을 위해서는 사실 그런 데이터 및 같이 그쪽 도메인 전문가 협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엑스레이 분석, 엑셀을 분석해서 그 폐질환을 찾는 그런 저희가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서 어느 부분이 어떤 병변이 있는지 선생님이 다 레이블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레이블을 이제 실수 없이 잘 레이블을 쭉 달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나 또는 바이탈 사인 등등에서도 의료진의 그 높은 의료 수준으로 좋은 고퀄리티 데이터를 저희가 인공지능을 학습해서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좀 꽤 드물게 대형 병원에 집중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죠.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등등 이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솔루션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국내 서울에만 봐도 빅4, 빅5 병원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기 좋은 환경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은 대학병원 선생님들과 이제 데이터를 서로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개발까지는 되게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시장으로 나가서 이제 상품화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몇 가지 한계점이 좀 어려움이 존재하죠. 사실은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씩 좀 짚어 본다면은 일단 데이터 문제를 이제 일단 들 수 있겠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누구일 것이냐 소유권 문제부터 발생합니다. 이제 환자가 병원 가서 내가 페이를 하고서 어떤 CT를 찍고 엑스레이 찍고 바이탈 사인 재는데 그럼 이 데이터는 환자의 것인가, 또는 그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찍은 거를 의료진의 지식으로
레이블을 달고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하고 하면 이제 의료진 지식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료진의 것인가 혹은 병원의 것인가,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에서 그 국가보험체계이기 때문에 꽤 많은 부분에 이제 정부의 이제 의료보험으로 제공해 주죠. 그러면 이제 이건 정부의 것인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까지는 큰 이슈 이렇게 개발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향후에 그럼 그 데이터가 누구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누구의 동의를 얻고 개발한 것,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저기 앞에 그 강의해 줄 때 데이터 3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이제 그 IRB를 받고 병원에서 일단 다 임명한 다음에 병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실제로 서비스하고 제품화를 위해 서비스를 할 때는 이제 병원에 저희 솔루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그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그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이제 다시 주는 이런 식의 서비스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서버나 클라우드에 계속 그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데이터 셈법이 통과되면서 그 가병화 처리를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제 이 그 딥러닝이나 이런 최근에 나온 AI 기술의 특징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것으로부터 학습돼서 더 좋은 모델이 나오고 이런 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좀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유권책 부분이 존재해서 그런 그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활용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좀 그 분석이 나와줘야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가이드에 따라서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또 의료기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저희가 만든 그런 솔루션, 어떤 소프트웨어도 이제 의료기기로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뭐 그 소프트웨어 메디컬 디바이스로 해서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창업 초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 의료기기하면 뭐 일테면 주사기라던가 이런 류의 좀 하드웨어 쪽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허가를 받고 인증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어서 이제 그런 정부 협의체와 함께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가이드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허가를 받고 있고, 저희는 되게 뭐 나름 뿌듯한 거 자부심 있는 게 그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이제 보네이지라고 해서 아이들 그 골연령을 재는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로 첫 번째로 허가를 받고 난 후 그런 그 길을 따라서 현재 한 30몇 개 정도의 많은 의료기기, 이런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런 기회가 있다 뿐이지 사실 지금 막 시작한 스타트업에서 이 AI 인재를 이렇게 확보해서 기술 개발도 어려운데 이제 거기다가 이런 식약처가 및 되게 길을 가야 될 길이 많고 되게 넘어야 될 허들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빠르게 좀 이런 허가나 어떤 법률 제반 구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잘 있으면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뭐랄까요, 그 AI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의료나 헬스케어 쪽에 시장을 좀 더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산업 활성화가 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사실 결국에 기업이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또 인재도 더 이제 채용하고 그 인재를 채용해서 더 기술 개발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다 투자하고 이렇게 선순위 돌아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산업 활성화가 좀 어려운 문제가 사실 있긴 합니다. 의료기기,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긴, 그런 좀 걸림돌이 약간 어려운 점이 실제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의료 현장에서 쓰게 되면은 사실 되게 좋은 도움이 되긴 된다는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저희 논문화도 많이 한 부분인데, 이제 의료진이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엑스레이 분석 툴을 이용해서 이제 엑스레이 분석할 때와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보면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엑스레이 진단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많이 논문화돼 있고 또 뭐 최근에 그 작년인가부터 그 국가 폐암 검진 그 폐암 검진이 국가 암 검진에 이제 속한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의료진의 수가 그 매번 찍은 CT 같은 경우는 한그 300슬라이드가 쭉쭉 끼는데 이걸 다 분석하면서 거기서 폐 노드를 찾는 게 사실 되게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 개발하면서 검증한 것 중 하나가 그 국내 모 대형 검진센터와 함께 거기서 그 검진센터에서 이제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약 200장의 CT 케이스를 가져놓고 저희 알고리즘을 돌려보니 실제 그 중에 이제 한 3% 정도가 이제 정상이 아니라 이제 그 노들이 발견되는 케이스가 발견됐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되게 심각한 노들이어서 이제 꼭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전문가 영역을 뛰어넘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나 헬스케어에 쓰게 되면 우리의 건강이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은 이거를 실제로 임상 현장에 쓰기 위해서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의료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 코드가 나와서 수가를 받고 해야 돼. 병원 실제 이제 우리 거를 쓰는 인센티브가 들어가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많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특히나 이제 영상 쪽의 의료기기들이 이제 수가되지 못하고 기존 기술로 처리가 돼서 이제 널리 확 퍼지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의료기기들이 의료 현장에 널리 퍼져서 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에비던스 쌓이고 케이스가 쌓여서 정말 인공지능을 쓰기 전과 쓴 후에 어떤 전체 의료비의 감소 효과까지 잘 보일 수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전체 의료비가 감소되니까 이거에 대해 비용을 주자 이게 말이 되는 건데 이거를 증명하려면 실제로 이거를 임상현장에 도입해서 또 몇 년간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현재는 이 새로운 무언가를 쓴다고 해서 새로운 추가 수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돼야 되나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당장 그런 수가 코드가 어렵다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인센티브들로 뭐 병원이나 이런 곳에 이런 제품들이 이런 인공지능 기반한 새로운 기술들이 널리 활용돼서 산업을 좀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뭐 보완책 같은 것들이 좀 제시가 될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 같이 이런 의료기기 특히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쪽에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좋은 환경에서 그런 산업적 레퍼런스를 좀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앞으로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공지능 시장이 앞으로 훨씬 커갈 텐데 그런 세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좀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 다른 여러 그 무슨 제조업 기반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기반 이런 회사들보다도 무슨 AI를 활용하는 이런 회사들 보면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하여간 뭔가 솔루션을 만들고 뭔가 개발을 하고 하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최근에 만났던 다른 회사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한 그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키스텝에도 뭐 좀 도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평소에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는 에트레 민호키 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완호안을 오늘 이경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할 모든 문제점을 다 다뤄주신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안들을 좀 생각해볼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 내용하고 관련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인력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연구에 대한 연구 확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생태계 이렇게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인력 분야에서는 물론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는 뭐 레지넷이나 뭐 아니면 겐이나 이런 쪽에 이제는 신예들,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친구들의 이제 슈퍼스타급 인재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의 이제 가장 슈퍼스타는 그 제프리 힌튼 교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뭐 그러니까 한 2006년 이쪽에 이제 딥러닝을 이렇게 트리거링한 그런 교수님이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은 뭐 그러니까 한 70 넘으셨거든요. 그 교수님이 지금 한 뭐 어느 정도 70 한 4, 5세쯤 되시나요? 뭐 그 정도 되는데 그분은 그 그러니까 AI 윈터를 지내던 그 시기에도 그 뉴럴 네트워크라는 한 분야, 굉장히 좁은 분야 하나를 한 4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인의 역량, 뭐 천재성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끊기지 않고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가졌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약간 우리나라 이제는 R&D가 이제 교수님들조차도 이제 뭐 이제는 뭐 연구소야 이제 약간 이제 학교와 기업과 그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이제 산업도 봐야 되고 이런 면이 있지만 최소한 교수님들은 좀 약간 그렇게 고집스럽게 한 분야를 좀 길게 가늘고 길게 가야 되는 연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국가 R&D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크레딧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뭐 가령 교수를 임용하고 프로젝트를 한 10년 동안 했는데 이 교수님의 크레딧이 굉장히 높이 쌓였고 충분히 역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교수님 한 30년 동안 그냥 이렇게 묻지마 지원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떤 트렌디한 주제를 발굴하지 않고 그냥 R&D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우리나라 그 국민이 가진 그 영리함이나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충분히 이제는 그 글로벌한 슈퍼스타급 교수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에 대한 건데 연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R&D 주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인공지능의 이슈가 되는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뒤따라가는 게 이제는 맞을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이미 이제 미국도 이제 다르파 프로젝트나 이런 데에서 보면 현재 다루지 않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에 해당되는 그 분야를 준비하는 그런 R&D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지금 이제는 딥러닝에서 만약에 우리가 경쟁력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다음 단계를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AGI를 가기 위한 이제 연구 분야가 뭐 약간 이제 좀 그 기술 쪽에 좀 이렇게 뭐 포커싱이 맞춰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딥러닝은 한 분야밖에 못해요. 얘는 그러니까 뭐 가령 그 언어 인식, 그러니까 음성 인식을 한다 그러면 음성 인식 하나밖에 못하고 뭐 의료에다가 적용을 했다 그러면 이 의료에다 적용한 애는 옆에 동네 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못 쓰는 인공지능이거든요. 한 분야에서밖에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쪽에서 만약에 지식을 좀 쌓았으면 이걸 옆에 동네 가서 응용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를 못하는 게 현재 인공지능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점을 그러니까 뛰어넘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거를 연구하는 좀 R&D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뭐 약간은 여담입니다만 오늘이 이제 수요 포럼의 이제 120회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한 4년 전쯤에 이 수요 포럼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는 그 발표했던 주제가 뭐 사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뭐 하며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식의 이제는 그 제목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거에 이제는 그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AGI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AGI를 추구하는 그 준비를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좀 물론 이제 어려운 분야긴 한데 근데 그거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를 했을 때는 아까 이제는 김종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공유 측면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역량을 좀 이렇게 집결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이제는 그 논문에 강하시고 또 이제는 그
방법론적인 거에 이제 시어리를 증명하고 뭐 이제는 그 이론을 증명하고 이런 거에 이제 강하신 부분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이 연구소는 이제 이렇게 그 기업체가 이제 산업에 이제 접근돼 있다면 연구소는 약간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것이 이제 연구소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베이스를 연구소가 깔고 그 이론적인 어떤 이제 부분 요소들을 교수님들의 연구 내용이 좀 이렇게 반영되고 하는 그러한 이제는 빅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계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타트업이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누구나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시장이 좁다. 그다음에 뭐 이제 랭귀지적인 한계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거에 조금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국가가 이제는 그 스타트업들에게 있는 그 어떤 개발 비용, 연구 비용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테스트 베드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그 테스트 베드를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측면이냐면 가령 이제는 뭐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그 이제 진단 키트나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수출길도 열리고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이제는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만약에 이제 R&D에 이제는 스타트업이 가진 어떤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를 그 지자체나 국가의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어드밴티지를 좀 줄 수 있으면 그러면 훨씬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 글로벌로 나가려고 해도 레퍼런스가 있느냐를 찾거든요. 이제 국내에서 레퍼런스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지만 글로벌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의료 뭐 아까 영상 분석하는 거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심평원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활용한 사례가 이제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이제 용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국가가 그냥 R&D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는 그 역할뿐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타트업 얘기할 때 항상 이제 글로벌이라는 화두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약간 이번에 그 치료제처럼 그 좋은 전략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요. 그 플로우에서 뭐 질문 있으시면은 한두 번 받고 이경모 교수님 마무리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좀 시간에 쫓겨서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오늘 발제 내용도 참 좋고요. 토론은 해주신 분들 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경무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그 AI가 이렇게 도약한 배경 중에 하나가 학계와 산업계가 같이 갔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게 좀 머리가 닿았어요. 그리고 김종원 교수님 말씀하신 그 쉐어드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그 플랫폼 공유하는 문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 산학연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돼요. 한 30년 이상 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한다든가 이런 협력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든가 뭐 이전에 그 기술진흥 확대회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또 중점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강한 지시 말씀으로 해서 각 부처가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를 하게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부활해서라도 이 AI를 조금 더 스마트한 전략,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근데 보통 이제 강한 추진력 컨트롤 타워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네거티브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버티컬 개념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호라이즌탈로 움직일 수 있게 조성해주는 어떤 그 컨트롤 타워 역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제조업 쪽에는 그런 게 있어요. 뉴 엑셀런트 프로덕트나 뉴 엑셀런트 테크놀로지가 인정이 되면은 조달청 같은 데서 이제 공공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준다든가.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이제 이쪽 AI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도 그런 유사한 제도가 좀 만들어져서 스타트업들이 초기 시장을 진출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공부도 많이 됐지만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서 좀 정책들을 좀 스마트하게 잘 구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저는 키스텝 혁신전략연구소 이장재 소장입니다. 오늘 뭐 AI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뭐 지식을 포함해서 굉장한 저는 그 새로운 그 모습을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요. 조금 그 저는 이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국가 이런 AI 뭐 국가 전략 인공지능 국가 전략의 그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라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그 새로운 지금 분야를 그 접근하고 도전하는데 또 방식은 또 굉장히 재래식 방식으로 지금 거의 나눠먹기고 그런 측면 김 교수님 뭐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뭐 대학원 8개 지금 뭐 이제 지정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대학마다 지금 뭐 그 우수 인력 지금 리크루트 하는데 지금 짤짤 매고 있으면서 과연 이렇게 뭐 해서 결국은 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가서 뭐 흐지부지 또 가는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 좀 민간의 역할들 뭐 아시겠지만 그 뭐 스티븐 그 슈워츠먼 그 MIT 컴퓨터 대학원이라든지 뭐 그 심지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계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막 돈이 들어와서 이걸 지금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민간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좀 끌어내야 될 것인지, 저는 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많은 부분 출연연이 또 그런 역할을 또 일부 하고 있으니까 대학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큰 틀을 짜는 쪽에서는 조금 민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는 생태계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이게 지금 그 전략도 보면 시장, 아까 전에 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장이 중심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 해야 되는데 뭐 몇만 명 뭐 이렇게 과거 방식으로 목표만 설정해, 과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작동되는지 누구도 좀 믿고 아 이거 하면 정말 잘 되겠구나 하는 걸 좀 그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생각하시는, 오늘 발표는 아마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것 같으니까 무엇을 좀 정책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갔으면 좋은지 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요. 그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하고 여기 플로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 종합을 해서 답변 겸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우리 김종인 교수님, 저 이해아 의장님, 그다음에 이렇게 본부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실제 필드에서 이제 느끼시는 부분들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에서 우리 김종인 교수님 참 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인력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제한이 있잖아요. 몇 명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AI의 진짜 코어에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 중에 뭐 논문 내신 분 아까 말씀 68분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매년 그게 실제로 제대로 낸 부분 한 50분도 안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 미국이나 거대한 중국 이런 리소스를 갖고 있는 나라들 경쟁할 거냐? 결국은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키워야 되고 시너지를 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학원들 지금 8개 만들었지만 각각 따로따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20억 지원해가지고 저는 200억도 지금 모자란다고 얘기하는데 20억 가지고
대학원을 운영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잘 나가시는 교수님들은 1년에 20억 연구비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수명 있는 교수 집단을 20억 가지고 드라이빙한다? 장학금 1년에 학생들 몇 천만 원 못 줘요. 그 이니셔티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 줌으로써 오히려 리소스 다 교수님들 뭐 다른 시간 쏟게 하고 말씀드렸지만 과제 중간 뭐 여러 가지 하느라고 우리 연구 역량을 뺏을까 봐 저는 걱정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간섭하지 말고 진짜 충분하게 아주 획기적인 투자를 해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라도 나눠먹기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 근데 어쨌든 그런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제한적 인력을 어떻게 시너지를 거냐는 말씀하셨어요. 공유하는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좋은 예가 캐나다의 그 밀라라는 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요시아 벤지어 교수가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연구소 성격인데 교육도 하고 연구소 하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핵심적인 연구위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디스커션하고 교육 같은 거 논의하고 학생들 거기서 기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자원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사실은. 근데 가능한 거는 요시아 벤조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나라에 진짜 중요한 게 좋은 교수, 교원 교사가 일단 좀 필요한데 그게 약한 게 조금 좀 문제긴 해요. 어떻게 극복할 거냐? 우리 서울대학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인턴 보냅니다. 그래서 매년 몇 명씩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엔비디아 보내는데 6개월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완전히 달라져 봐요. 아이들이 진짜 좋은 멘토들 붙어가지고 6개월 만에 여기서 한국에서는 뭐 1년 2년 돼도 제대로 논문 못 쓰는 애들 6개월 만에 논문 쓰고 들어와요. 그리고 막 하드 트레인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보냅니다. 저희는 야 이게 차이구나. 이게 인프라의 차이구나. 서울대학도 그 정도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아래에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인턴을 보내고 국내 회사에 인턴 보내고 싶어요. 사실은 왜 안 보내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 되면 보내죠. 근데 가면은 뭘 배울지에 대한 퀘스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멘토가 있느냐, 정말 가서 배울 만한 진짜 멘토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치킨 에그 프로그램인데 같이 만들어 나가야죠. 근데 당장은 어쨌든 그래서 국내에서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해외 진짜 잘하는 그런 멘토들 아주 스타들 빨리 우리가 커넥션 맺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빨리 같은 스테이트에 올라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뭔가를 이용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국내도 같이 하고 해외도 해서 그걸 지렛대를 삼아야 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밀러 같은 거는 국내적으로 나왔던 그 학교 차원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게 지금 필요합니다. 저희 서울대학도 지금 그래서 저 대학을 하나 만듭니다. 학과를 만들지 않고 협동 과정을 만들어요. 플렉스블 아까 말씀했지만 플렉스블한 구조를 가지면서 그게 이제 빠르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내에서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시너지를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만 학외에서도 각 전체 대학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같이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민혁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잘 말씀하셨는데 장기적 연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힌턴 교수 말씀하셨는데 힌턴 교수가 40명을 할 수 있던 거는 본인이 물론 그 노력도 있었지만 캐나다 정부가 엄청나게 그걸 서포트했어요. CIFA라고 하는 그 센터를 통해서요 장기적 연구를 굉장히 결과 안 나와도 계속 밀어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정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R&D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굉장히 잘 말씀하셨어요. 그 국내 스타트업이 가려 그러면 뭔가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레퍼런스 없으면 뭐 갈 수 있나요? 그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근데 그게 공기업이나 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레퍼런스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 베드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대기업들이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대기업들이 써주고 그걸 실제로 테스트 베드 할 수 있게끔 키워주고 하는 그런 선순환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약간 경쟁적 구도로 스타트업을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빨리 문화가 우리가 좀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좀 생각이고. 아까 말씀 주신 이제 국가 전략 관점에서 실행 가능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행이 진짜 중요한데 근데 예산이 사실은 뭐 우리 내년에 뭐 1조 4천억 정도 투입한다고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인재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인재에 들어가는 그 예산은 참 작아요. BK 플러스 뭐 21 플러스하고 이제 그 대학원 사업 해봐야 뭐 몇 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은 적인데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5천조를 지금 투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GDP의 10배를 AI하고 뭐 그저 비트코인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한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에다가 인재에다가 그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참 그게 이제 걱정인데 결국 이제 정부는 정부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계획을 잘 세웠고 서포트를 해주는 그 위원회 통해서 컨트롤 타워 통해서 이제 서포트하는 걸 하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드라이빙해서는 안 돼요. 진짜 니드가 있어야 되죠. 니드 없이 그냥 그 정책으로 돈 조금 주고 드라이빙 해가지고는 이거 서바이벌 못해요. 기업들이든 학교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 대학원도 마찬가지면 저 중앙대 석사 교수님 김지영 교수 말씀이 전문가도 없는데 그렇게 너무 드라이빙 하다 보니까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밀고 따서 이렇게 한다. 이게 과연 경쟁이 있겠느냐? 밑에 회사도 진짜 막 스스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회사에 도와줘야 이게 되지. 그냥 돈으로 이렇게 무슨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결국은 고스트 회사들밖에 안 남는다. 근데 우리 현재 우리 국내 상황은 사실은 고무적인 건 있어요. 그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그런 관심과 기대, 그다음에 그 저력들은 굉장히 있습니다. 작년에 ICCB에 우리가 7,500명 참가자인데 그 중에 놀랍게 3,000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포텐셜이에요. 그걸 어떻게 잘 우리가 엮어서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로 만들어줄 거냐, 서포트해줄 거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그런 이제 시너지를 이제 정부만이 아니고 이제 업계 얘기를 잘 지금 들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서 니들을 잘 파악해서 거기 맞게 핀포인팅해서 이제 가진 돈이 뭐 실탄이 몇 개 없으니까 정확하게 중요한데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이런 모임들, 이런 디스커션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은 정책 그냥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이제 의견들 수합하고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민간이 실제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사실 봅니다. 예, 간단히 뭐 대답 그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그 발제자 토론해 주신 패널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해주신 말씀들 저희가 잘 정리해서 그 정책 대안 제안하는데 그 많이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수요 포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121회 수요 포럼은 데이터 경제 빅데이터 시대의 R&I 혁신 전략과 이슈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13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함께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